자, 결국은 우리가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어떤 내용인지 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탁 통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나쁜 놈이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 김구 선생이 반대했으니까 반대하면 민족주의자고 단순한 이런 이분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 사회 좌우 대립에 대한 이해. 제가 개요 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가 이 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칼 막스를 제가 예전에 소개했고 엥겔스를 소개했고 막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 러시아의 레닌이 있었죠.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이었죠. 그리고 레닌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조선에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산계급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직 민족해방운동, 즉 독립운동만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 레닌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힘을 다하여 원조하겠다. 그러면서 레닌은 당시 우리 임정에 막대한 돈을 또 지원하기도 했죠. 그럼 여러분, 자, 이념을 떠나서 레닌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레닌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원조하겠다. 아주 매력적인 말이었겠죠. 그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던 것이었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을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건 아니죠. 자유를 거부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었고 당시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 좌와 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개개의 존재를 이런 프레임에 가둘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지난 강의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좌와 우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해를 위한 자,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거시적인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 구조적인 접근, 미시적 차원의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우리가 어떤 지향을 해야 되느냐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금방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구조적 모순, 우리가 해방 공간의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좌와 우의 문제라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계급과 평등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옳지 않다 이거죠. 뒤틀리고 왜곡된 좌우 프레임이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산 김원봉이죠. 의열단을 이끌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 의열단은 아나키스트. 굳이 우리가 좌와 우로 나눈다면 좌에 가까워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주의보다도 훨씬 더 이상주의적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약산 김원봉을 그냥 단순 좌파로서 어떻습니까? 계급의 가치를 중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죠.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이었죠. 또 볼까요? 몽양 여운형이죠. 자, 해방 공간에서 좌우 세력을 통합하려고 애썼던 양반이었죠. 나중에 보겠지만 송진우, 이 사람은 우파예요. 보수죠.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송진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 이 신탁 통치안이 결정됐을 때 전부 다 반탁으로 기울고 있었죠. 당연히 송진우도 보수였기 때문에 반탁이었는데 나중에 송진우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원문을 영문으로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김구 선생을 설득하다가 그 와중에 피살당해 죽죠. 이러면서 이제 자,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죠. 몽양 여운형. 자, 여운형 선생 해방 공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운형과 환영 행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몽양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가장 건강하고 양심적인 세력이었던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지을 정치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선택 1945. 이번 여론조사는 1945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해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먼저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득표율이 무려 33%.
압도적인 1위.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는 누구? 여운형입니다. 이번엔 최고의 혁명가는 누구인가? 응답률은 50%였습니다. 최고의 혁명가 1위 여운형이었습니다. 이것이 1945년 우리의 여론 민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운형은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었답니다. 실제로 미군정 하지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여운형이었고 가장 말이 통했던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과 기껏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서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신탁통치 감독안을 합의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지는 조선의 민중들이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승만과 김구는 완전 극렬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지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여기서 가장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했던 몽양 여운형. 여운형은 미소 공동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던 현실을 직시했던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중도 좌파라 그러는데 이런 여운형 선생을 그냥 빨갱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방 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죠. 조소왕 선생이 있죠. 우리가 우파예요. 임시정부였고 임정에서 삼균주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이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정권을 균등하게 해야 되고 이권을 균등하게 해야 되고 하권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정권의 균등이란 건 뭐냐? 개개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균해야 되는데 보통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하권의 균등, 배울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 공비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편 이권의 균등, 경제적으로 균등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본 놈이 남겨간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일본 놈이 뺏어갔던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자.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있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소왕 선생을 빨갱이라 그러진 않아요. 자, 이처럼 당시 해방 공간에서 양심적인 우파 세력이었던 좌파 세력이었던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 건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김구 선생, 여기 김귀 선생, 조소왕, 김문봉이죠. 자, 귀국 후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김구 선생, 귀국 후 환영대에서 연설하는 김구.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좌우합작, 신탁통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나름대로 양식 있고 지각 있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인물들이었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약산 김원봉. 결국은 남한에서 아까 앞에 봤던 친일 경찰 노독술이죠. 노독술에게 치욕을 당하고 자, 3일 밤낮을 대선 통곡을 했답니다. 일본 놈도 잡지 못했던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그 카리스마 넘치는 약산을 화장실에서 끌고 가서 자, 약산에 따귀를 때린 놈이 친일 경찰 노독술이었다는 얘기죠. 3일 밤낮을 통곡했던 약산은 내가 북한의 김일성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남쪽에서는 살 수가 없다.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다음은 김원봉이 암살당할 차례였죠. 결국은 약산은 북한에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상대로 사실 김일성은 젊죠. 약산의 독립운동에 비하면 김일성의 양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초라하게 그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약산은 김일성에게 네가 혁명을 알아 이런 말을 했대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약산도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하고 자, 조소왕 선생, 김규 선생 자, 6.25 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가고 김구 선생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우리 민족주의자죠. 김구 선생 49년에 또 암살당하고 살아남아야 될 사람들은 다 죽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죠.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제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양심과 비양심이다. 염치와 모렴치의 문제였다. 수많은 양심 세력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다들 나섰던 것이었죠. 그러면 자, 그런데 이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있었죠. 결국은 다시 아테네 민주주의로 갑시다. 아테네 민주주의 도평초반급이라고 그랬죠.
민주주의란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배제부터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해방 공간에서 이들을 뭐 했어야 됩니까? 배제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심적인 세력들이 양심적인 대중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뭐해 나갔어야 된다? 건설해 나갔어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결국은 봐봐. 제가 처음 개관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는 양심 있는 세력들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자유와 평등,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야 됐던 것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양민들은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나는 이쪽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쪽 생각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이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들과 함께 새 국가를 만들어 갔다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배제해야 될 자들이 이들을 청산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 해방 공간에서 청산의 대상이었던 친일 세력들이 모름치하고 비양심적인 세력들이 우리 현대사를 주도했던 비극의 역사였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분단 상황을 악용하고 그들의 독재를 유지하게 한 이 기만한 좌우 프레임, 이건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용인할 수 없었던 친일을 용인하게 만들고 그들의 정당성 없는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이데올로기가 현상을 설명하고 자, 현실을 좀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현상을 왜곡하고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해방 공간에서 일제강점기는 당연하죠.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열렬히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이었죠. 여기는 김구 선생도 있고 약산 김원봉도 있고 어쩌면 여기는 좌파든 우파든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친일 매국노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일제강점기는 이 구도가 아마 명확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해방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골치 아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신탁 통치안을 둘러싸고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민족주의 개념이 복잡하게 희석되면서 왜곡되어 가면서 여기에 친일 세력들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갑자기 이들을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을 반민족이다. 빨갱이 공산당이다.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것이었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승만과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좌익 빨갱이, 반공 우익, 그죠? 좌익 민주를 외치면 좌익 빨갱이라 그랬고 독재를 옹호하면 반공이라 외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또 진보와 보수란 프레임이었죠. 6월 항쟁 이후에 불행하게도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죠. 자,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어떻습니까? 자,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또다시 진보와 보수란 프레임을 가지고 진보를 외치면 진보를 외치면 종북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촛불을 들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 좌파, 종북이라고 외치고 자,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외치면 어떻습니까? 자, 이들을 지지하면 자유주의 우파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수많은 시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명박이 등장했던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던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누가 등장한 겁니까? 윤석열이 등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좌우 대립의 프레임, 청산되어야 마땅할 그들이 만든 왜곡된 프레임 속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죠. 제주 4.3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을 때 수많은 양민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이었죠. 이승만의 모습이 보이죠. 자, 제주 4.3.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민들이죠. 자,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죠. 여순 사건이 있었죠. 역시 빨갱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고
보도연맹, 6.25 전쟁 중에 보도연맹, 이념이란 이름으로 이념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양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던 비극의 역사였던 것이었죠. 거찬 양민 학살이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죠. 자, 이런 이념의 대립공간 속에서 여순 항쟁이 있었죠. 자, 태백산맥이란 영화가 있죠. 자,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고 결국은 이 분단은 우리 역사를 비극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었죠. 청산하지 못한 역사였는데 사적을 붙인다면 영화 암살이 있죠. 여기에 변절자, 밀정, 이정재가 있었죠. 이정재의 모습이죠. 늙은 이정재인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전지현. 내가 좋아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동지를 팔았나?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전 영화의 이 장면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완벽한 왜곡이었죠. 우리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이 만든 정부하에서 반민특위가 무산되고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지만 암살이란 영화에서 감독은 영화 속에서라도 처단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자, 우리의 역사는 뒤틀렸죠. 여러분, 강물이 흘러 모든 강물은 흘러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강물이 흐를 때는 똑바로 흐르지 않죠. 굽이쳐서 흐르는 거예요. 굽이쳐서 흐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 우리는 민주시민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때로는 이승만의 독재가 있었고 박정희의 독재가 있었고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MB가 있고 심지어는 윤도 등장했죠.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반동의 역사가 있죠. 자, 그러나 강물이 흘러가듯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사회란 커다란 바다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4.19 혁명이 있었고 유신 반대 투쟁이 있었고 광주 5.18이 있었고 80년 6월이 있었던 것이었죠. 다만 이 강물이 흐를 때 강물이 너무 꺾여서 흐르지만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이 강물이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이 강물이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크게 흐른다면 우리가 이뤄냈던 민주 성과를 그래도 아무리 보수 정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민주의 성과와 통일을 지향하는 성과를 계승한다면 그래도 좀 더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강물의 각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이의 각도가 크게 꺾여서 흐른다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비극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해방 이후에 자,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